선생님이 좀 일선에 계시니까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그 환경교육이 좀 등한시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기존의 환경교육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주입식 행동 요령을 알려주거나, 예를 들면 과거의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과 최근에 있었던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앞으로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코로나에 대한 교육 자료가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면밀히 보면 대부분 그런 행동 요령이나 사회적 지침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생들은 다 겪어보셨겠지만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걸 되게 억울해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한테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또 왜 그랬어 물어보면 눈물부터 흘리는 게 이제 그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제 겪는 문제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문제들은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거고, 어떤 원인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네가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따져 물을 거냐, 이거를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교육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 한번 물어볼게요. 왜 학교에서 이렇게 환경 교육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환경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 학생들이 일단 우선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다. 네. 안 가르치니까.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죠. 관심이 없는 거고,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직접 그렇게 교육을 해주시는데 그런 교육 방법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적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경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많은 제약들이 있어서 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입시 위주의 교육이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환경이라는 과목으로서는 다른 과목에 의해서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범학교나 그런 모델학교 같은 거 외에는 환경을 따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정대수 장학사님, 네. 경남교육청에서 환경교육 되게 열심히 하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선택해서 환경교육 과목을 운영하는 학교가 몇 % 정도 되나요? 전국 평균 8% 정도. 아니, 경남교육청은? 경남교육청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8%라고 해서 많은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학생들 이야기들처럼 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수 조절용이나 입시용 자습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8%의 한계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 자습을 하거나 다른 과목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거를 일종의 순회교사를 두고 네. 환경 전문 교사가 다니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 안 되나요? 지금 이제 학점제가 앞으로 학점제가 되고 또 이런 근거 법령이 좀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 순회교사를 각 지원청마다 둬가지고, 지원청에 하면 특수교사도 있고 상담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환경 선생님들이 각 학교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근거 법령이 없어요. 아, 법령이 없어요? 네네.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육을 아주 원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게 결국 대학 입시라고 하는 틀이다 보니까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이 환경이라고 하는 입시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이 과목을 신경 써서 시간을 내서 하기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제 교육부라든지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라도 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엔 조금 외람되지만 교육계에 계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분들이 아마 혹시 어릴 때 받았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분리배출하고 전기 아껴 쓰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걸 굳이 과목으로 만들어서 전공을 한 교사가 가르쳐야 돼?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중고등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그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환경교육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제 생각에는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두 가지가 맞물려서 결국은 환경 과목을 선택하지 않거나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그냥 맡겨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성경 교수님. 결국은 학교 안에서 환경 교과라고 하는 거를
혹은 환경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택률도 높이지 않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혹은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니까 입시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걸 선택을 안 하게 되고 또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남 교육감님께서 비상선언을 하셨으니까 네. 비상 대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도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통영의 고등학교 3개 학교의 순회교사를 이번에 임시로 기간제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또 대안학교에도 기간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면 정식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게 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전국 교육감님들께 환경교육법을 학교 환경교육법을 개정을 하자라고 지금 전국 교육감님들께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할 때 언론에서도 좀 힘을 좀 받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환경교사가 전국에, 뭐 서울도 아니고 전국에 몇 분 계세요라고 여쭤봤더니 너무 충격적인 답변을 제가 받아가지고 10분? 네, 그리고 아까 그 자막 보니까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단 한 명도 뽑질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 거예요? 환경교육을 하는 모든 교사가 다 환경교사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저처럼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교사라고 규정하는 그런 정의에 의하면 뭐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 과목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 실제적인 수업이 일어나는 그런 면에서의 교사로 규정을 한다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지금까지 사립은 제외하더라도 정규교사로 전국에서 77명 정도가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7명이 학교 내에서 이제 그 교사로서 생활을 한 거죠. 근데 학교라는 곳은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의사결정 구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원 소요,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원 소요 같은 구조인데 저희도 학교에서 그런 뭐 교원 소요에 관련된 협의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정할 수 있는 최선의 그 합리적인 방안이 정해져 있어요. 거의 교과를 생각하다 보면 거의 정해져 있고 그런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제 환경 과목들의 교사들이 계속 줄어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10명 남짓에 불과하고 전국에 뭐 초중고 합쳐서 10,000개 정도의 학교 그리고 뭐 교원으로 치면 한 40만 명 정도라는 수를 봤을 때 한 10명에서 그 정도 규모의 이제 교육을 한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루어지고 있냐에 대해서 좀 궁극적으로 좀 물을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죠. 태양군이 있는 청원고등학교하고 지훈군이 있는 세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전문 환경교사가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저희 학교도 따로 환경교사가 계시진 않고요. 계시지 않고요? 그런 활동들은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맡아서 활동해 주시고 계세요. 지훈 학생 어때요? 저 같은 경우도 동아리 선생님이 환경 선생님은 아니세요. 과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동아리 활동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환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없으셨는데 올해 한 분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이재영 선생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지금 환경교육과 계시죠? 네. 교원 양성 책임을 맡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학과 어떻게 보면 존폐의 어떤 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 교사 양성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제 그 전국의 사범대학의 환경교육과가 5개 있었는데요. 예. 이미 하나는 전과를 했고요. 다른 과목으로. 그리고 2개 학교가 위기에 처해 있어서 올해 내년을 넘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사실은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굉장히 좀 마음 아팠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제자 선생님이 이제 환경 과목으로 임용이 되셔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느 날. 근데 전화한 이유가 너무 행복해서.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교감 선생님이 자습을 시키라고 한다. 자기는 환경 과목 선생님으로 임용이 돼서 학교에 갔는데 고3 아이들 수학 자습을 시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거부해야 됩니까? 이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둘이 전화기 잡고 물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학교에 가셨던 선생님들이 겪었던 어려움이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이제 환경교사가 임용이 안 되니까 저희 과에 들어온 많은 학생들이 다른 과목으로 복수 전공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 중에 다른 과목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건 마치 이제 제가 연극 배우나 가수가 돼서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관객들이 다 스마트폰 보고 딴 거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심정이거든요. 그때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제 정체감이 굉장히 무너지게 되죠. 이제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 신규임이 진짜 0이면 도대체 환경교육은 그럼 뭐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환경교육이 처음에 이제 교육과정에 들어갔을 때 어찌됐건 과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사를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사 유동성 측면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교육이 바뀌면서 좀 이렇게 전환됐던 교육들이 있습니다. 농업이나 교련이나 뭐 이런 과목들 교사분들을 연수를 시켜서 대체하는 구조를 좀 띄웠고요. 그 후에 이제 정규 환경교육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배출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전공교사를 배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교사들을 재배치하는 구조가 좀 더 이렇게 전체 학교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결정들을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입시 과목이고 실제 이게 평가, 흔히 얘기하는 내신 성적 산출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럴 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자습이나 줘, 아니면 뭐 동영상 틀어줘. 뭐 그러면 그럴 바에는 뭐 전문교사가 있을 필요 있어? 그냥 교원 확보를 위해서 본교에서 좀 희수가 남는 선생님들,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게 되면서 차츰 그런 자리를 좀 잃어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뭐 학교의 문제냐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좀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걸 앞으로 우리 교육에 담아야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게 항상 그 부딪히는 벽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노력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환경교육이 정착이 되려면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사가 해야 된다. 따라서 환경교육의 전문성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환경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 부분은 뭐 더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다른 교과에 있는 선생님들이 환경교육에 관한 건 환경교과 거야,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떠넘기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제를 조금만 더 변화를 시킨다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찾는 노력은 좀 안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환경교육을 하거나 혹은 환경교육이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될 첫 번째 부분은 환경교과가 많이 선택이 되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교사들이 거기에 배치가 돼서 아이들한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이거는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보면 나는 국어 프로젝트를 하다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생겼어. 사회 프로젝트를 하다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교육이 좀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뽑아볼까요? 역사에서 이거 최근에 네? 최근에 고민을 했었거든요. 예, 환경사가 있습니다. 환경사. 실제로 지리교육에서 혹은 사회교육에서 그걸 고민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초등학교의 통합교육을 지리교육에서의 통합교육을 시도하시고 있는 분 중에 환경사를 하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엮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지리교육과 역사교육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 기후변화가 사실 예전에는 우린 교류가 거의 없었잖아요. 대륙별로 별로 교류가 없었는데, 기후변화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세계적, 지구적으로 상당히 비슷한 그런 어떤 양상들이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기후가 왜 중요한지, 환경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오늘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사건이나 사례를 탐구하는 게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최태형 선생님과 환경 프로젝트를 역사에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괜찮네요. 새로운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계기가 만들어진 거네요. 환경사. 좋습니다. 좋네요. 환경교과 정말 지대를 너무 낮고, 환경교사 거의 안 계시고, 좀 열악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이런 거 이외에 이거 더 부족하거나 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계속 제가 법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에서 소외를 당하고 나서부터 이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듭니다. 환경교육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뒤로 밀리는데 이걸 다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만 예산도 투입이 되고 자료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또 이재용 교수님 아쉬운 점 없어요? 그 지자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따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고등학생이 야간 자습을 하고 나가면서 그 환경 선생님한테 환경 과목은 내가 학교에서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혹시 잠자는 시간인 거 아닌가요? 아마 그 모든 대부분의 과목들이 이제 입시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한 어떤 스트레스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환경 수업은 그래도 자연에 대해서 다행이네요. 또 자기 미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아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률도 높고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낮은 게 현실이라서 저는 환경 과목이 단지 환경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나 이런 걸 갖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학생하고 태양 학생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아쉽고 한지. 학생 입장에서 아무래도 환경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도 사실이고 또 그렇게 다른 학생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분야가 아닌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렇게 환경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환경 교육하면은 그냥 노는 시간 이런 인식이 너무 박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인식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많은 학생들이 환경 교육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모르는 상황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환경 교육이라는 게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려면은 일단 다른 과목이랑 융합이 좀 많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학생들이 환경 교육을 더 알고 그럼 이제 학생들이 환경 교육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쉬움, 제한점, 문제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대안 어떤 것들이 변화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주제가 옮겨가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꽤 됐는데 마무리 한 말씀씩 부탁드리는데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내실 있게 환경교육이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재용 교수님. 저는 꼭 환경을 독립과목으로 강화해야 된다 꼭 이렇게만 강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 교과에 깊이 잘 스며들게 하면서 훨씬 더 통합적인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바뀔 때 꼭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의 환경교육에서의 좀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특정한 쟁점이나 문제에 오래 머물러 있을 시간을 안 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저는 아까 청원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특정한 문제나 쟁점에 좀 오래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좀 허용해주는 그런 교육의 여지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름이 프로젝트 학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도를 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일 수도 있고 어떤 이름이 자유학기제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것들이 좀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그 문제에 머무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고민해보는 그런 과정을 좀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제공이 된다면 환경교육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아서 중학교 자유학년제나 고등학교 학점제에서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도 심하고 기후위기도 심각하고 이런 내 삶 속에서 변화해야 되는 것들을 바로바로 프로젝트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지원 체제 이런 것들을 환경부와 교육부가 같이 좀 만들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다른 교과분들이나 교육계분들은 아마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게 나오면 그 교육 중요하고 그 교육만 또 하자고 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중국 속담에 바람이 불면 벽을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풍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변화가 학교 내에서 또 다른 장벽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실제 어찌됐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회가 환경을 고려하는 사회인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우리의 이런 변화들을 하나의 교육 현장에서의 풍차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했다시피 교과목에서의 융합이 가장 학생들에게 좀 와닿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과학뿐만 아니라 뭐 국어, 영어 이런 데서도 다양한 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그게 나중에 또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된다면 환경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환경이라는 과목이 침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다른 교과목과의 융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됨으로써 애들이 환경에 대해서 더 인식을 해야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진짜 이 환경교육은 생존교육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교육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환경교육이란 내 삶의 습관을 불편한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도 삶에서 뭘 좀 하나씩 고쳐나갈 때 분명히 환경교육 하다 보면 불편한 게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것들을 한번 좀 서로 논의하고 체험하면서 이런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갈 때 좀 진짜 살아있는 어떤 그런 환경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네. 저희 환경교육에서 지향하는 바 중에 하나가 선호와 당위 사이의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편하고 싶고 예. 종이컵 쓰고 싶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 환경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조금 더 내 선호를 좀 줄이고 당위 쪽으로 나아가는 거 그런 거를 환경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가- 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군요. 저 지금 지적받을 줄 알고 있는데. 아니 정말 그렇군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어쨌든. 조만간 역사 환경교육 네.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학교 환경교육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벌써 20여 년 동안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실천은 아직까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른들의 부족한 관심하고 인식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들이 체계적으로 환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오늘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환경오염의 주범, 환경사고의 피해자, 또 기후변화의 약자가 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 환경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봤는데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사가 교육과정을 좀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제공을 하면 좋겠다. 다른 교과목과의 융합이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건 학교만 해결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교육 공동체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인데 다른 생명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환경교육의 되게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